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오늘은 그런 사안인데요. 네. 혹시 우리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6년에서 87년 사이에 이 세간을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 사건이 묻히나 했는데 얼마 전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하라. 즉 법적인 절차의 재개를 시도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정말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것은요, 1975년경부터 87년 사이에 형제복지원에서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을 강제로 수용을 했고요. 이들에 대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폭행, 감금,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인데 네. 사망자가 무려 513명이나 되었습니다. 1986년경에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이제 울산지청의 검사 김용원이 우연히 이를 발견해서 수사에 착수했고요. 네. 그 결과 이 복지원 대표를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네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이 되었고요. 결국 특수감금은 무죄가 되었고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네. 이 복지원 대표는 2년 6개월의 처벌만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사망자가 513명이나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업무상 횡령만 인정이 되고 그 결과 2년 6개월의 처벌만 받았다는 점 아무래도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이제 비상상고를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피해가 많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상상고를 권유하게 됐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사실 이 비상상고라는 절차는요, 굉장히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이것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걸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비상상고인데요. 이 비상상고라는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고요. 예. 그 관할 법원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이것을 할지 말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법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사법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한 이유랄까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에 특히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 네, 형제복지원이 소위 불황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노숙자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노숙자들을 감금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시에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자치부에서 불황인, 즉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등을 배회하는 거린이나 껌파리, 앵벌이 등 사회 질서를 해치는 모든 사람들은 잡아서 형제 복지원과 같은 시설에 감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훈령이 있었고요. 예. 이러한 훈령에 따라서 형제 복지원이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이러한 일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복지원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강금 부분의 경우에는 이 법령, 그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훈령 자체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불황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일정한 주거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배회하여 사회 질서를 해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네. 단지 이제 집 없이 헤맨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책임자인 박인근 원장이 2년 몇 개월이었죠? 6개월의 처벌만 받았다는 거.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아직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기여서 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횡령과 특수강금으로만 기소가 되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강금 부분은 내무부 훈령이라는 법령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와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 업무상 횡령으로만 처벌을 하다 보니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가 완료되고 또 판결이 나버리고 나면요. 네.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뒤집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 권고가 돼서 비상상고가 진행될 텐데 현재 상황은 시간도 참 많이 지났고 또 책임자도 없고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네. 여기서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고 박인근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박인근 씨의 경우는 이 불황아 퇴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2차례나 포장과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예. 물론 이건 이제 지난 7월에는 박탈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 사건 이후에도 박인근 씨는 형제복지원의 명칭을 바꾸면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다가 네. 얼마 전인 2016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의 본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신청해서 이 대법원에서 박인근 씨에 대한 어떤 기존 재판이 위법하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요. 예. 실제 박인근 씨의 죄가 유죄로 다시 인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이 비상상고 사건의 원심 판결이 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만 비상상고의 효력이 미쳐서 예. 하급심에서 재판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박인근 씨에 대해서 죄가 추가된다거나 무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헌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특수강금 부분이 다시 유죄로는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즉 단지 선언적 의미에 좀 불과할 뿐이죠. 네네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또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도 의문인데 네. 그 관문을 모두 넘어가더라도 사실 박인근 씨에 대해서 추가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다만 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예.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과 같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네. 일정에게 피해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적인 배상이나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국가가 형제복지원 또 인권유린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을 진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만 어제 부산시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가요? 국가가 이렇게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사과를 하셨지만은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투어서 재판에서 이기면은 네. 그제서야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법적 절차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요. 예. 인지송달료라든지 원칙적으로는 재판하는데 이런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 정부는 이런 재판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만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경우에는 뭐 어떤 일반 국민들과 어떤 분쟁이 붙으면은 예. 끝까지 재판을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할 경우에 첫 재판이 열린 지 31년 만에 이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되게 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제기할 수 있고요. 예.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이유를 기재해서 이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네. 대법원은 사건 번호를 부여한 후에 담당 재판부에 배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일반 재판과 같이 네.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변호사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불황인을 수용 감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자유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형벌과 동일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형벌과 동일한데 이것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네. 행정부인 내무부 훈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네.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 즉 죄와 형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우리 형법상 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